비주류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 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Monday morning News is falling.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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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멋있다. 대박이다. 문화 뉴스는 최근 2주간에 일어난 대중문화 곳곳의 핫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 뉴스는 재미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호스트들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컨텐츠 부문인데요. 노동.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4챕터로 공개된 16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이 제목은 뭐 속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네네.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제주에서 태어난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의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인상이 깊었던 거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아이유의 1인 2역 연기. 맞습니다. 전 또 이 아이유 씨 노래를 최근에 참 안 듣다가 네. 그래서 이 배우로 보니까 완전 또 배우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인 애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고 애순과 관식의 첫째 딸 금명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미키 세븐틴 하면서 이 로버트 패틴슨의 1인 2역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애순 금명도 마찬가지고 이 1인 2역을 하는 건 진짜 배우들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애순과 금명이 엄마와 딸의 관계니까 사실 닮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 구분이 되면서 닮은 부분도 있으니 오히려 1인 2역이 더 몰입감을 좀 만들어줬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또 독특했던 것은 아이유가 엄마 연기를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저에게 좀 국민 소녀 같잖아요. 네. 어렸을 때 데뷔를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을 저희 또 노래로서도 다 이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엄마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 저는 또 인상이 깊었는데 또 그와 반대로 K돌 K돌 장돌 연기를 또 되게 잘해주셨단 말이죠. 이 부모인 관식과의 순에게는 마음과 달리 모난 말을 내뱉잖아요. 맞아. 그러면서는 또 밖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딸내미 치사하게 사는 꼴은 못 봐요 하면서 또 되게 당차게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해줬다.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작가님이 동백꽃 네. 필 무렵이라 또 되게 또 라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대사들을 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3가지 명대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참, 네, 먹먹합니다. 너무 잘 썼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이게 완전히 100%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었지만 맞아. 너무나 그럴 것 같고 저희 음. 부모님을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다. 이 대사가 삶인 것 같다. 요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눈물이 좀 났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희 내게 낙서장 대하듯 대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막 저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본 갈 때였나 뭐 그 이제 유학 관련된 이슈 있을 때였나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그 교수님한테는 막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근데 맞아. 아빠 왜 왔냐고 맞아. 서울에 왜 왔냐고 나 같아.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쵸. 돈이 드나 시간이 드나 열정이 드나 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옆에 있는 제일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참 소홀한
툭툭하게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마음에 없는 말을. 예. 저도 상당히 반성하면서 네.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부모 자식 모두의 마음을 후벼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맞아. 또 부모가 된 분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또 어떤 감정일지도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 저는. 저희랑은 또 다른 네네. 맞아요. 부모님의 부모님을 생각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런 비단 이 세 문장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은데 저는 뭐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이 드라마를 가리키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뭐죠? 용두용미. 아 이런 마지막까지. 식으로 마지막까지 되게 잘 이제 보통 재밌다가 꼬꾸라지기 마련인데 여기 좀 네네. 용두용미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음.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너무 잘 봤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심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단순한 심파라기보다는 맞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라 해야 맞아요. 되나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살아 있고 그쵸. 조금 현대적인 느낌도 살짝 있고 음.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살아 있고 이런 네. 게 뻔한 심파에서 약간 트위스트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약간의 태클을 오, 걸고 싶은 걸어주세요. 부분이 있어요. 네. 폭삭 소가수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한겨레 21에 오수경님이 기고하신 글을 보면서 좀 네. 가려웠던 부분이 해소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가족주의가 너무 낭만화됐다라는 포인트인데 정말 사실 맞습니다. 그 본인의 어머니도 그 오수경님의 어머니도 자기 자신이 200점짜리 엄마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대요. 장녀를 낳고 그러니까 살림 미천이 될 수 있는 첫째를 딸로 낳고 둘째를 아들로 낳아서 본인이 금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딸로 사는 게 너무 벅차고 그 무거운 책임감과 어떤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금명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연인이거나 애순과 관식의 딸로만 표현이 되고 특히 뭐 파혼을 선언하면서 금명이가 이런 결혼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빠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족 중심이기만 하면 개인의 성장과 확장이 어려운데 사실 현실에서는 근데 그걸 너무 낭만화 시켰다는 점이 조금 뭐 불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꿈이 많던 애순이가 또 아이를 가지면서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치환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부당한 관습을 깨는 사람도 양관식에게만 그 역할이 또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약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거는 요즘에 온라인 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회적 맥락이 부재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제주 4.3 사건의 배경이 됐던 시대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특히 살면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가 되게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제로 나오는데 그 문장 자체가 4.3 사건을 겪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었대요. 그거는 따왔는데 또 네. 막상 맥락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관식이 부재한데 이 세상에 양관식이란 사람이 없는데 판타지다. 너무 판타지다. 그래서 뭐 이해 잘 안 된다. 특히 이제 초반에 아이유랑 박보검이 이제 애순관식을 연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좋은 뭐 올해의 드라마로서 지금 감히 4월이지만 얘기해볼 수 있는 정도의 네. 또 화제작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메이씨.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찰스 앤터님의 월간 데이트 소식인데요. 네.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찰스 앤터님이 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월간 데이트라는 콘텐츠가 화제입니다. 월간 데이트는 찰스 앤터가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가상의 데이트를 진행하는 콘텐츠인데요. 그중에 2월 래퍼 PH1 님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지금 337만 회를 기록했고 임급동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에 첼리스트 박찬영 네. 님이 나오셨는데 이 데이트도 285만 회를 기록하면서 2월 때보다도 더 빨리 임급동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3월 콘텐츠가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박찬영 님이 나오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찬찬 보셨어요? 커플. 전 안 보죠. 찰스엔터 좋아해서 봤었는데 그 두 사람의 몽글몽글한 케미와 대화 방식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화하다가 우리 밤샐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간지럽다.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맞아. 그 찰스엔터님 자체가 분위기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다가 엄청 순수하게 대화와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맞아. 그런 뭐 일부러 막 다 왔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몇 바퀴 더 돌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이제 설레는 포인트고 특히 댓글에서 가장 지분이 많았던 건 찰스엔터 남자 보는 눈 뛰어나다. 안목 좋다. 인정한다. 이런 거였어요. 숨겨질 보물 같은 사실 맞아. 그분이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많이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악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건데 그런 그분이 인프젯이래요. 맞아. 그 숨겨진 보물 같은 인프제 남자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사람들이 놀랐었고 이 두 분의 관계성도 앞으로도 응원을 하면서 남은 9번의 데이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엔터님 이상형도 전 너무 저랑 똑같거든요. 막 인스타 안 하는 잘 안 하는 사람 자존심 약한 남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남자.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 없는 남자 뭐 이런 거. 인스타 푸사 뭐 기본이거나 잘 안 바꾸는 남자 뭐 이런 거 그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다 찬영님이랑 체크를 해요. 맞아. 근데 그- 거의 맞았던 것 같은데. 스위스 여행 같이 갔었는데 네. 스위스 여행 가서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종교도 잘 맞았었어요. PHO님이 인프피 2번 인프제남이잖아요. 맞아요. 좀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다 느낌이. 근데 라방에서 어제 그 되게 인기 많은 여러분이 다 아실 법한 남자 연예인이 30명에서 50명 정도 제안이 들어왔다. 진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지금 인기 스타다 찰스엔터 언니야. 대박이다. 지금. 골라 잡으면 되네. 근데 다 거절했대요. 왜? 본인이 프로가 아니라서 진짜 데이트를 진행하면 실제 마음이 생기고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꿈 같은 어쩌면 한 번의 이벤트가 네네. 되잖아요. 네네. 남자 연예인들을 섭외하면 네. 그걸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 거절했다고. 다음 달엔 도대체 누가 나오는 너무 거야? 진심이라서 이 콘텐츠에 그러시구나. 너무 웃겨.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제가 가져온 콘텐츠인데요. 하트 페어링입니다. 네네. 하트 시그널 제작진이 연출한 새로운 연애 프로그램이고요. 하트 시그널이 연애에 초점이 있었다면 하트 페어링은 결혼 하고 싶은 청춘들이 한 달간 인생의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하트 시그널 제작진 분들이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또 기대를 했었고 하트 시그널 2를 너무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첫 5일을 이탈리아에서 보내게 돼요. 맞아요. 첫 만남부터? 네. 첫 만남 자체를 이탈리아의 되게 예쁜 저택에서 가죠. 근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무 나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냥 그걸 노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사랑할 거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죠. 완전 아모르였네요. 아모르 그냥. 파티인 네네.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막 소도시에 가서 젤라또를 사 먹고 데이트를 막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해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고 이번에도 역시나 뭐 선남선녀 분들이 나오셨고 다들 스펙 짱짱하고 뭐 그런데요. 약간 아쉬운 점. 네네. 아쉬운 점 좋아요.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탈리아를 가니까 화면이 너무 아름답고 로맨틱하긴 한데 그 특유의 서울 집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막 복작복작 지내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없어져서 아쉽다. 그래서 저는 빨리 서울 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화부터 이제 서울을 갈 것 같은데. 맞아 네. 맞아. 아니 너무 그 숙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예 없지 않아요? 없어. 분량이? 없어. 그냥 외부 데이트? 네. 계속 외부만 보여줘요. 그럼 비긴 어게인이랑 다를 게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탈리아 간 돈이
이 클 거 아니에요. 제작비가. 그래서 그걸 충당 최대한. 뽕을 뽑기 위해서 음. 풍경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음, 같은데 음. 뭐 시청자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몰입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대화 중에서도 막 이탈리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여기 있다는 게 안 믿겨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어쩌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쩌라고고 솔직히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패널들이 좀 재미가 없음. 입니다. 예전에는 하트 시그널 때는 막 책상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추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웡한 스튜디오에 각자 그냥 리액션 하는 느낌? 뭐 땡땡씨 너무 예쁘다. 둘이 너무 보기 좋아요. 약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확실히 연프는 패널 맛이야. 맞아요. 왜냐면 그 낯설도 그 셋이 조합이 진짜 잘 맞고 맞아. 환승연애도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환승연애도 맞아요. 괜찮고 솔로 지옥도 너무 재밌고. 네, 진경 솔로 지옥도 언니. 완전 하트 괜찮죠. 페어링은 거의 역할 못 하고 있다. 역할 근데 진짜 어. 제 생각에는 이나 쌤이 이제 맞아. 빠져서 이나 쌤의 빈자리가 같아요. 너무 커. 그럼 아쉽고요. 마지막 아쉬운 점 네. 간단한 거. 남출 한 명이 84년생이고 네. 여출 한 명이 99년생이에요. 나 싫다 그런 거 진짜. 진짜 오바다. 근데 둘이 되면 어쩌려고 15살 차이를 붙여놓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둘이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 큰일 난 거예요. 잘 돼? 네. 근데 나이를 알기 전. 아직. 전이야. 아직 몰라. 팍식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애초에 왜 그걸 동시에 캐스팅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캐스팅 디렉터한테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네. 결혼하라고 붙여놨으면서. 그니까. 내 말이. 그렇죠. 아, 참. 그런 안타까운 점 있었고요. 네. 다음 소식도 저인데요.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또 가져왔습니다. 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시리즈죠.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 부문 1위를 달성한 작품이고요. 줄거리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13살 소년이 같은 반 친구의 살해 용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소년 제이미 너는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13살 아이가 살해 용의자라는 것부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언니가 저희 친언니가 넷플릭스 광인인데 저보고 진짜 결연한 말투로 코제라 이건 꼭 봐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귀여운 자매 토크다. 알았어. 아니 근데 똑같은 목소리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저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서 1인 2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야말로 1인 1인 2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드라마가 또 특이한 점은 연출 기법에 있는데 이게 미니 시리즈라서 단 4화 만에 끝나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원테이크로 제작이 됐습니다. 어머. 그래서 제가 또 메이킹 비디오를 보니까 스무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발을 젓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백조 같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거의 머슬 메모리가 될 때까지 리허설을 했다고 제작진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이 소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년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런 동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2화에서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관계나 그다음에 그들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제이미가 왜 그런 정도의 분노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3화에서는 심리상담사랑 제이미가 거의 2인극처럼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또 굉장히 밀도 높은 장면이 또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인셀이란 용어를 처음 알았어요. 뭐예요? 두 분은 인셀 몰라? 인셀남?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음. 알고 보니까 인셀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비자발적인 독신주의자다 라고 표현하는 용어인데 약간 연애의 실패랑 좌절에 대한 분노감 그리고 증오의 감정들이 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독신주의자인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고 뭐 그런 되게 열등감에 차 있는 그런 남성들을 칭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막 80 아빠가 형사인데 아빠한테 아들이 막
아빠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여자의 80%가 20%의 남자에게 끌린다는 거야. 이런 게 애들 사이에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 살해 피해자가 그 제이미를 너 인셀이잖아 라고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SNS로 되게 이모지 같은 걸로 암호화해서 약간 심볼릭하게 은어처럼 그런 이야기도. 진짜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말하는 게 이게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요즘 애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좀 더 현실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요, 감독이. 그렇죠. 그 4화는 이제 남겨진 그 제이미의 가족들이 보내는 시간들을 또 다루잖아요, 주제로서. 그러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한화 뭔가 원테이크다 보니까 사실 시공간을 막 크게 변화할 수는 없으니까 네. 되게 집중하게 돼서 그 주제를 하나하나씩 딱 잘 다룬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긴 맞아요. 했어요. 아이를 세 가지 시각으로 딱 보는 그런 느낌. 근데 원테이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한 화가 30분 정도면 그 시간 실제 영화에서 다루는 시간도 30분인 거예요? 네네. 그 한 에피소드는 원테이크 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어떤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집점이 그냥 3번 있는 거예요. 1화에서 2화 갈 때, 2화에서 3화 갈 때, 3화에서 4화 갈 때. 하나의 쇼트로 구성되는.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첫 타봤을 때는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 테이크가 다 따라가니까 맞아. 시선이 되게 이렇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2, 3, 4화 때는 원테이크인지 뭔지 나발인지 기억도 안 나게 되는데 1화 때는 되게 그런 시각적인 체험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1인칭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너무 신기하다. 꼭 봐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 소년이 처음 연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잘해. 그냥 한 몸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오디션 영상도 떴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잘해. 어떡해? 재능인가 보다. 재능인가? 진짜. 탤런티드. 그 더폴이라는 영화에 네. 여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도 그때가 첫 연기였고 그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이가 거의 그걸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그런 탤런티드한 어린이들이 있나 봐요. 타고난 아이들이 있나 봐. 저도 소년의 시간은 추천입니다. 좋습니다. 예. 바로 5번째 소식은요. 바로 영화 파과의 베를린 영화제 초청 소식인데요. 민규동 감독의 영화 파과가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섹션에 공식 초청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한 여성 서사라고 불리는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40년간 날카롭고 냉혹하게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아온 60대 여성 킬러 조각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늙으면서 퇴물 취급을 받는데 한편 뭐 원래는 이분이 되게 차가운 킬러였어서 지켜야 할 건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해오신 분인데 어느새 지키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거예요. 버려진 늙은 개를 데려다가 키우는가 하면 청부살인 의뢰인의 눈에서 슬픔과 공허를 발견하고 이렇게 삶의 희로애락을 외면하고 살아온 조각의 눈에 타인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조각의 마음에 온기가 스며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영 배우가 이 조각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연기하신 어울려. 거예요. 이해요. 하영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진짜. 그래서 원작에 너무 잘 맞는 캐스팅이라는 호평이 많았고 특히 베를린 영화제 참석하실 당시에 머리를 완전 샛노랗게 하셔가지고 맞아. 샛노란 탈색모에다가 스트라이프 수트 셋업을 입으셨어요. 바지 완전 어벙벙한 그 헐렁한 수트 바지를 입으셨어요.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걸 보고 이 영화 보고 싶다고 또 느끼기도 했는데 국내는 5월 개봉이라고 하니까 뭐
같이 보러 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에? 뭐야? 월간 데이트? 갑자기 제가 아니 고객님들과 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생각 좀 네,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려주시죠. 네, 다음 소식도 저입니다. 지난 2월 15일 인스타그램에 어마무시한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뭘또 어마무시까? 바로 이스라 작가님의 일간 이스라가 돌아왔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3월 한 달간 평일에 연재됐던 일간 이스라의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한 달 동안 평일 내내 좀 든든한 기분이 들었어요. 읽으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무언가가 내 메일함으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어호.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 작가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메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사람을 만났는지부터 지금 어떻게 이메일로 그 원고료 협상을 한다거나 제목을 어떻게 잘 써서 유명한 사람을 섭외하는지 이런 자잘한 팁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유용하다. 네, 그리고 특히 노희경 작가님 있잖아요. 네. 노희경 작가를 실제로 이스라 작가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메일로 간곡히 요청을 해서 둘이 만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막 실어주셨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전 맨날 거절당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그 이메일이 본인이 어렸을 때 썼으니까 너무 과했다라는 거를 한 줄 한 줄 코멘트를 하세요.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된다. 이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너무 그런 게 너무 웃긴 포인트고 전 재밌었던 게 복면스왕이라는 재밌는 포맷을 이번에 시도하셨는데 네. 본인 주변의 어떤 작가들한테 본인의 문체를 따라해라 라고 해서 글을 하나씩 보내준 거예요. 같은 주제로. 복면가왕처럼.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이스라 글이 무엇인가를 독자가 알아맞혀야 되는. 어머, 너무 맞추셨어요? 재밌다. 저는 맞췄어요. 맞았어요? 네. 대박이다. 근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음. 근데 거기 뭐 서한나 씨도 있었고 네. 이스라 작가님 글을 계속 봐온 이현실 편집자님도 알아요. 있고 뭐 실제 어머니 어. 아니면은 뭐 이원 작가님 네. 남편 이런 분들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너무 컨텐츠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걸 나도. 어. 그런 거 했으면 공지를 해주셨어야지 메이님 저희한테. 죄송해요. 왜 이렇게 너 초대장을 안 주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저도 보고 싶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또 책으로도 내신다고 맞아. 하니까요. 그 책이 나오면 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책을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또 아주 풍성한 콘텐츠 소식이었는데요. 네네. 두 번째 바로 어떤 셀레브리티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분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제니 루비 제인 씨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니가 이제 정규 1집 루비 총 15곡으로 3월 7일 발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의 티저가 나왔을 때부터 상당한 아티스트 분들과의 협업이 예정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었었는데요. 네. 두아 리파라든지 차일드시 감비노, 도이치, 도미닉 파이크, FKJ, 막 할리 워시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와우. 실제로 또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셀프 프로듀싱을 하고 대부분의 곡에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성공개곡 중 하나였던 젠이 그 불교의 선사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각적인 거랑 이제 가사적인 면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해석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스님도 직접 해석 영상을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제니가 요 불교 사상에 굉장히 조금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느낌의 어떤 곡이었어가지고 또 이것도 되게 또 볼만한 지점이었고요. 더불어서 음원 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빌보드 핫백 차트에 83위로 안착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당해 발매된 K-팝 곡 중에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가장 빨리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와.
국내외 뮤직 웹진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피치포크라고 인디락 평가하는 그런 웹진이 있는데 거기는 되게 좀 짠, 네. 되게 별점을 짜게 준 스타일인데 박평식님 스타일. 그렇죠. 평식 스타일인데 거기서 7.1점을 획득하면서 와우. 여타 블랙핑크 분들의 네. 솔로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 높게 평가를 했다. 음. 이런 점이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이분은 어떤 케이팝 스타를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되게 아이코닉한 솔로 여성 아티스트다. 요렇게 이미 레벨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뭐 특히나 좀 파워풀한 노래인 뭐 Like Jenny 타이틀이나 아니면 엑스트라 라지 이런 거 들었을 때 이분이 하는 그 퍼포먼스나 이제 이 래핑 같은 것들이 장악력이 정말 장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5곡이다 보니까 다른 트랙들 뭐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아주 저는 좋은 스타트 1집이었다고 음. 생각했어요. 자기의 어떤 음악적 커리어에 있어서. 솔로 활동 때 진짜 이미지 변신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이크 제니는 들어보니까 저는 완전 이제 월드 스타가 됐고 사실 자부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헤이러들 들어라 약간 이런 정도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라이크 제니가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좀 자존감 높은 그런 거를 좀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또 좋은 거야. 맞아. 또 얼마 전에 그 빌보드 women 그 행사에 또 참여를 또 제니 씨가 하면서 그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당하고 잘 나가는 여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슬픈 소식이죠. 지난 2월 16일에 배우 김세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4월 6일 기준으로 어제인 4월 5일이 벌써 49제였다고 하는데요. 김세론 씨의 유족이 3월 10일 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김세론 씨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을 전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김수현이 만 27세였고 김세론 씨가 만 15세였다는 점. 그리고 김수현의 가족이 운영하는 소속사를 나온 후에 소속사로부터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을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인 3월 31일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질의응답이 없는 기자회견이었죠. 교제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세론이 성인일 때 1년에 불과했다고 선을 긋는 그런 입장을 울면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유족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와 하는 연애가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적 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나이 차이에서부터 지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다가 사회적 지위까지 더해졌을 때 피해자가 더 쉽게 길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도하는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가해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라고 길들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당시에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루밍 범죄를 뒤늦게 깨닫고 이제 커서 가해자가 이런 일들을 나한테 저지른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해자를 뒤늦게 고소하게 되는 그런 뒤늦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늦게 깨닫고 시점이 네.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미성년자 역시 뭔가 약간 성적인 그런 행동이 오갔거나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주변에 알리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점들이 그루밍 성범죄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그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또 못 말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했다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각성을 아는 분들도 많긴 한데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가. 저도 그래서 회사에서 대리님한테 여자분이시긴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리님이 약간 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제가 지금 중학교 남자애를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중학생 남자애랑 사귄다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 말이 안 맞아. 되죠. 이거를 그 심각도를 되게 다르게 인지하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네네. 진짜 어린 여자들이 좀 그만 세상을 떴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좀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전망이 지금 이성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개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전 국민이 분노를 해줘야죠 또.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또 5세대의 시작 빵빠레를 크게 울리는 또 여자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츠 투 하츠, 두 번째는 키키입니다. 이 두 그룹이 조금 다른 방식의 프로모션을 하면서 데뷔를 해가지고 그거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하투하는요. SM에서 에스파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이고요. 이제 소녀시대처럼 8인조 대인원이에요. 다국적 걸그룹이며 SM 최초로 인도네시아 멤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동남아 시장을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보이고요. 이제 이분들은 2023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여자 연습생 쇼케이스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무대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부터 스Ｍ에서 이제 신인여들 낸다 이런 소문이 계속 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관심도가 계속 있어 왔었고 이번 SM 30주년 콘서트에서 데뷔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어떤 데뷔의 신호탄을 쏘게 됐습니다. 이 SM이 원래는 이 멤버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 팀의 첫 번째 공개 멤버는 뭐 그룹의 정체성을 대표하면서도 약간 외모와 실력을 모두 갖춘 사실 치트키 멤버들을 1번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소녀시대는 유나, 엑소는 카이, 레드벨벳은 슬기 뭐 이런 좀 납득적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제일 먼저 공개를 했었는데 라이즈부터 모든 멤버를 한 번에 공개하는 전략으로 바꿨고 이제 하투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의 멤버별로 이렇게 강조한다기보다 좀 그룹이나 일단 브랜딩 자체로 접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데뷔하는 친구들은 쇼폼 컨텐츠로 자기가 이제 춤과 노래를 선보이거나 유행하는 챌린지를 보면서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또 셀프 PR하는 모습 그리고 뭐 자기소개 같은 것도 뭐 템플릿 같은 거 써가지고 뭐 나는 이런 거 좋아해 하니까 체크리스트 같은 거 약간 올려가지고 쇼폼으로 또 올리고 이러면서 되게 색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데뷔 프로모를 하는 게. 두 번째는 키키인데요. 키키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브 이후 3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여자 그룹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2월 16일에 갑자기 새삼스럽게 I Do Me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로 세상에 처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아하, 깜짝 공개. 깜짝 공개였어요. 그래서 실제 데뷔일은 이 2월 16일이 아니라 얼마 전인 3월 24일이에요. 아, 이때 데뷔 진짜요? 쇼케를 아, 네네, 냅다 했어요. 뮤비를 먼저 던진 거네요. 네네네. 아. 그 뒤로 뭐 활동을 한 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키는 하투하랑은 좀 반대되게 멤버 얼굴 말고 그 전날에 SNS 계정 키키라는 계정이 하나 떴는데 음. 거기에서 약간 미스테리 마케팅을 좀 펼쳤어요. 어. 왜냐면은 그냥 약간 핀터레스트? 느조 핀터레스트 같이 되게 아. 피드를 꾸며놨었거든요. 핀터레스트. 네. 그래서 젠지 감성의 아트워크 같은 거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막 연필 심 같은 키키 레터링으로 해서 약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마이크로 조각가 되게 세계적인 마이크로 조각가랑 아.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아트워크를 하나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푸드 아티스트 수아님이랑 또 콜라보를 해서 레인보우 케이크를 키키 스타일로 좀 꾸민다든지 그래서 되게 유명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뭐 디렉터신가 어떤 그분이 이제 지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완전 감다살 프로모션이다 라면서 이제 이 프로모션 방법이 되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또 색다른 5세대는 계속 남자밖에 없었잖아요. 남돌. 맞아요. 또 이제 또 새로운 약간 5세대 여돌로서 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리면서 네. 기대됩니다. 네. 흥하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면인데요. 네, 사회면에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이. 네.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네네. 윤석열 탄핵. 탄핵 파면. 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시작되고 123일 만이죠. 2025년 4월 4일 11시 11시 22분에 대통령 윤석열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사실 선고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바람에 좀 답답함과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고문을 들으면서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요. 특히 선고문 전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죠. 네. 그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 몇 시간 안에 끝내는 계엄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어딨느냐.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니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건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끝난 거였다라고 일축을 한 문장이었고요. 이에 국회는 탄핵 당일에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통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조목조목 시원한 선고문을 들으면서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구나? 나도. 하는 그 묘한 안도감. 맞아. 저도. 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맞죠. 그런 안도감이 좀 들었고 12월부터 4월까지 주말마다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주주의를 빚졌다. 저도 생각을 너무 하면서 감사드리죠.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도 사실 가슴앓이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맞아요. 내란성 스트레스. 맞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요. 정의는 살아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기조소입니다. 네네. 기조소. 그 다음은 기나소. 기나소. 기분 나쁜 소식. 네, 기분 나쁜 소식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날뛰고 있습니다. 네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 갑자기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을 하면서 아니 진짜 해방의 날이라는 게 언제 너무 웃김. 뭐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든 국가에 4월 5일부터 기본관세 10% 그리고 약 60개국의 최악의 친매국이라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침해국이 뭐냐면 그냥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무역의 비관세 장벽, 관세를 제외한 그 외의 장벽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즉 미 정부가 보기에 자국의 경제 목표를 저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중국 34%, 베트남 46%. 갑자기 가격표처럼 매겼어요. 아니 46% 실화가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심지어 약간 협박성으로 백악관에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유지되고요. 보복 조처를 하실 경우 관세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두리 있게 나오시면 관세 내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난 진짜 제가 미국 정권을 잡은 게 진짜 스트레스. 너무 기분 나빠. 트럼프성은 지금 스트레스가. 아, 진짜. 아니 이번에 뭐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공무원들한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맞아 저거 봤어요. 좀 실화가 진짜. 진짜 믿을 별- 수가 없어. 비정상이 정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소식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또 대응을 한다고 하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고요.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저희의 이런 탄핵 소식이 뭐 다른 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건지 뭔지 이번 주말에 워싱턴에서 또 트럼프 나가라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다. 근데 곳곳에서 미국 곳곳에서 이제 트럼프 나가라 이런 집회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튜브 댓글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인이 한국 재판관 좀 빌려다 쓰고 트럼프 탄핵시킨 다음에 돌려주면 안 돼? 막 약간 이런 댓글 같은 것도 뭐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모두 이 지도자 이 리더십 문제가 정말 큽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럼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요. 네. 조금 기나소가 하나 더 있긴 해서요. 네네네. 살짝만 소개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또 저희가 청년 세대고 저희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청년층이어서 역대급 최악의 고용 불안이 있는 이 불경기시 이 뉴스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네네.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침착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월에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1%가 증가했는데 이 말은 내 의지와 달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 3천 명이 늘었긴 했는데 21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용 환경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수준까지로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저희가 주목하는 건 20대 일자리인데요.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5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부터 연속 일자리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요. 박사 학위를 받은 고학력 청년들도 절반 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아이고. 뭐 스카이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이력서를 쓴다라는 기사가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대요. 일단은 신규 채용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제 이번은 코로나19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쌓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경력직 채용 같은 데도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신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계속 그 경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 뒤에 첫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쉬었음으로 답한 청년이 2023년보다 2만 1,000명 늘어난 42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대요. 어머. 너무 많죠. 네. 그 이 중
거의 80%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근데 이 음. 전문가들은 이 청년들이 고용 불안을 원인으로 고립이나 은둔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이런 고용 불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네. 또 저희도 당사자로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식을 맞습니다. 잠깐 전해드렸고요. 네네. 이번 달의 문화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의 추천 코너가 있잖아요, 메이님. 그렇습니다. 네네. 돌아온 추천 브랜드 시간인데요. 네네.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본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아니 이거를 길을 너무 잔뜩 모으셨어요. 뭐죠? 뭔데요 도대체? 바로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네. 아이허브. 영양제인가? Natural 그런가 봐. Factors Cranrich 네. 거의- 고강도 크랜베리 농축물 Super Strength Cranberry Concentrate 라는 영양제예요. 거의 네. 뉴트로지난 줄 알았어요. 예전에 뉴트로지난 크림. 출지나. 근데 이게 진짜 저 몰랐어요. 그 제가 방광염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 여자한테 좋잖아요. 크랜베리가. 네. 아 진짜? 네. 오. 약간 방광 요도 맞아. 이런 쪽에 좋은 거예요. 미친. 크랜베리가. 그거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지금 내가 알려주자. 왜 진작에 나한테 단톡에 미안해. 공유를 안 미안해. 하냐고. 아니 어디까지 그러니까. 공유해야 돼? 방송에서 얘기하게 됐네. 어디까지 개인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왜냐면 네이님이랑 저랑 사실 되게 질병을 앓는 종류가 비슷해서 맞아. 이런 질병 이슈에 꿀팁 있으면 알려주셔야죠. 맞아요. 죄송해요. 너무 네 일단 얘기해주세요. 근데 제가 방광염 이슈가 있었어요. 그 방광염이 어떤 병이냐면요, 여러분. 네네. 아시는 분들도 잘 있겠지만 몰라요. 피곤할 때 발생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게 높을 때.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돼요? 따끔따끔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싶고. 잔뇨감 이런 거 있는 거죠.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항생제를 또 무조건 먹어야 돼. 맞아. 병원 너무 가서 불편하다. 주사 맞고 항생제 먹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또 검사해야 돼. 또 소변 검사해야 되고. 아 그냥 무조건 방광염인데 검사 안 하면 약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이 영양제를 제가 속는 셈 치고 크랜베리가 좋다고 하길래 왜냐면 이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냐면 크랜베리 농축물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영양제예요. 아, 올리 100%. 크랜베리네. 완전. 우와. 그래서 이 즙을 먹기는 좀 귀찮으니까 맞아. 이 약을 한 알씩 항상 먹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너무 피곤하고 막 맨날 야근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 뭔가 방광염 올 때쯤 됐는데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니. 그래서 아 이게 도움이 됐나 보다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크랜베리가 이렇게 기특해? 너무 감동이야. 크랜베리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 혹시 뭐 딸이야? 크랜베리가? 자연의 선물이다.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너무 네이처가 아름답다. 오늘 왜 저래? 불경기와 트럼프와 탄핵 소송. 갑자기 이거에 크랜베리 진짜 하나로 강명. 치유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방광염 있으신 분들 평소에는 불편함 없더라도 네. 좀 또 결정적일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비하는 용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조건 구매할게요. 구매하세요. 오. 아니 왜냐면 그 제가 예전에 그 방광염이 스트레스 많으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네. 원래 항생제를 한 3일 먹으면 낫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고도의 스트레스라서 항생제가 안 들은 거야. 근데 이게 그 배뇨기관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타고 올라가서 그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제가 신우신염에 걸려서 이번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속는 셈 치고 저도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되게 우울한 소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밝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앞서 언급한 소식 중에 되게 즐거웠던 소식 있잖아요. 크랜베리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키키와 투하츠의 아. 하츠 투하츠의 투바투요? 투바투가 하투하투요? 아니라 하추와요? 하츠 투하츠의 데뷔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두 자라나는 소녀 그룹들의
그런 상큼함 또 기운을 또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츠 투 하츠의 더 체이스 들려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피백.